그리고 제일 제가 최근에 걱정되는 건 바로 이 뉴스입니다. SEC가요, 코인베이스에서 일했던 직원과 그의 동생을 문제 삼았거든요. 알고라님 미국, 이더리움 상품, 그럼 ETF 가자. 촬영 시각은 3월 8일 낮 1시경입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도 한번 보실까요? 예, 역시나 불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밀렸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 쉽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3,9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이게 22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3,900달러 돌파했고요. 찐반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제가 늘 보여드리지만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왔거든요. 이게 지난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비트 대비한 이더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요, 이더리움 ETF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트 ETF 승인 즈음에서 고점을 찍었던 게 다시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찐반일까? 계속 앞으로 상승으로 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더가 3,900달러 돌파하면서요, 글로벌 자산 21위에 올랐습니다. LVMH를 제끼고요, 21위 올랐고요. 20위는 바로 SPDR, 스파이더 500,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자, 이더리움은 연내 2만 달러 갈까? 아주 뭐랄까,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비트와이즈가 이더리움이 여러 촉매제에 힘입어 연내 1만 달러 돌파를 할 거다라고 예측했거든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더리움은 적어도 두 가지 주요 촉매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덴쿤 업그레이드와 현물 ETF다. 이거 너무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죠. 덴쿤 업그레이드 3월 13일로 예정돼 있고요. 현물 ETF 5월 23일 승인되냐 마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ETF 관련돼서 먼저 보자면 미국 CFTC 위원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상품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상품이다 라고 하면 5월 23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더리움 ETF 가자 되는 거야? 라면서 기대감을 뿜뿜 높였습니다. 다만 비트맥스 리서치가 봤더니요, 이더리움 ETF 너무 많이 기대하는데 승인돼도 효과가 그렇게 안 클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야 지금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후발주자인 이더 ETF 승인의 파급력은 덜할 것이다. 스테이킹을 통한 예치 수익 창출이 가능해 ETF가 갖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이더리움을 살 수도 있고, 이더리움 ETF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을 사면 이걸 스테이킹에 맡기면 수익이 연간 한 4%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ETF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스테이킹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을 ETF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줄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그 투자 설명서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를 약간 블랙락이 후룩 짭짭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서를 썼었나? 어느 다른 그레이스케일을 안 주겠다는 식으로 썼었나? 이게 되게 뭔가 아직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ETF를 들고 있는 나도 스테이킹을 맡겼을 때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뭔가 기관들의 이더리움 ETF를 통한 이더리움 참여가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맥스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가 돼도 그렇게 효과 안 클 거야 라고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기관이 비트코인 투자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야, 이더리움까지 투자하겠어? ETF 나왔다고 해서? 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승인만 되면 이더리움에는 호재가 되겠죠. 플러스 요인이니까. 그리고 덴쿤 업그레이드가 생태계를 키울 것 같습니다. 덴쿤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되면요, 레이어2 가스비 절감 효과가 100배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스비가 절감이 되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요. 다양한 앱들이 시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앱들의 시도만큼 늘어나는 생태계 크기만큼 이더리움의 가격은 오를 거고요. 지금 현재 근데 이더리움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뜨거운 건 밈코인이었죠. 사실 지난주 시장은 거의 개판이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보니까 비트코인 오르고 밈코인 올랐어. 그럼 다음은 뭐야? 알트코인이야 라는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알트코인이 오를지 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게 민코인 해서 투자해서 재미 좀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민코인 투자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약간 제가 안 들고 있기도 하고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인코인을 누가 들고 있냐라고 보면 대부분 다 고래들이 들고 있어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민코인은 극소수의 고래가 파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먹느냐? 일부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투자하실 때 이렇게 뭐랄까 이 소유가 얼마나 중앙화돼 있는지 탈중앙화돼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메타는 바로 뭐다? AI입니다. AI 코인 전성시대죠. 네, 센티멘트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난 일주일간 AI 및 빅데이터 테마 프로젝트 시가총액이 30% 넘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러면서 AI 코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 아닙니다. AI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도 엔비디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 3월 17일 날 엔비디아 GPU 기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기술 컨퍼런스 때 뭐 한대 라고 했던 코인들이 다 떡상했습니다. 자, 렌더와 니어 창업자들이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뭐 연설한다 그랬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거 가격이 급등했고요. 앵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뭐 창업자들이 엔비디아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뭘 선보인다라고 하니까 또 투더문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컨퍼런스 묻은 코인은 모두 투더문했거든요. 그러니까 AI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가 무슨 행보를 보이는지, 엔비디아 관련 행사에 이 코인이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 이걸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샘 알트만. 이 샘 알트만 되니까 이 월드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스페인 역시 월드코인 홍채 데이터 수집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한다라고 하니까 일시 중단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리스크가 생각보다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엔비디아 컨퍼런스 관련된 모멘텀을 통해서 AI 코인들이 급등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대장 노릇하던 월드코인의 상승률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 리스크 때문에 이 월드코인이 더 이상 대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자를 할 때 만약에 알트를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트렌드가 되는 메타를 잡고서 그 밑에 대장 코인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대장 코인을 고를 때 이 월드코인의 규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 네, AI 테마 토큰의 투기가 과열돼 있다. 중단기 수요 유지가 어렵다. 지금 가격은 투기성 수요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거 지속될 거야? 그렇게 보긴 어려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평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AI와 같이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에서는 탈중앙화 구조가 중앙집중식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탈중앙화 하려면 이른바 의사결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다시 좀 약간 나쁜 말로 바꿔 말하면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추진력 있게 빨리 밀고 나갈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열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중단기로 수요가 유지될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이 소위 말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방망이 짧게 잡고 가라. 그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빨리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약간 기회를 봤다가 다시 진입하고 이런 투자법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약간 테마성 코인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디파이의 TVL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22년 5월 이후 처음이고요. 그러면서 디파이 썸머 시즌 2가 오는 거야? 그리고 덴쿤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더리움 레이어 2 이더리움 생태계 디파이 생태계가 또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리스테이킹입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선 제일 뜨거워요. 다만 스웰 네트워크 리서치 총괄이 말한 것처럼 리스테이킹은 수익률이 늘어나는 만큼 리스크도 커집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리스테이킹은 새로운 개념이라 지금은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다. 사실 위험한 사업이다. 이 점점점점점점에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위험한 사업이다 라고 해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봤던 게 그레이스케일이요. 암호화폐 스테이킹 펀드를 출시했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라고 봤더니 앱토스, 셀레스티아,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은 CB 이더라고 해서요. 코인베이스에 스테이킹한 이더리움 말합니다. 코스모스, 니어, 오시모시스, 폴카다, 세이네트워크, 솔라나 등인데요.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한때 DCG 메타가 떴습니다. DCG, 그레이스케일이 들고 있는 코인이 뭐가, 얘네가 펀드에 들고 있는 코인이 뭐야에 따라서 이 코인이 굉장히 가격 탄력성이 좋았거든요. 이 그레이스케일이 사실 예전만큼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 코인들이 얼마나 상승 탄력을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메타도 있다는 거 그냥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솔라나 많이 올랐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SS 갖고 왔는데요. FTX가 솔라나를 7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통량의 10%예요. 이게 솔라나의 가장 큰 리스크로 느껴졌습니다. 야, FTX가 들고 있는 솔라나를 시장에 던지면 이 가격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대해서 오늘 올랐는데 이유가 이건 것 같습니다. 네, 판테라 캐피털이요. FTX가 보유한 2.5억 달러 솔라나를 매수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점은 FTX가 굉장히 많은 솔라나를 들고 있다는 거, 알라메다 리서치랑 유통량이 10%를 들고 있대요. 제가 긍정적인 건 뭐다? 락업이 걸려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판테라 캐피털이 어쨌든 지금 FTX는 청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솔라나가요, 지금 팔 수가 없는 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테라 캐피털한테 넘기는 겁니다. 싸게 넘기겠죠? 그러면서 그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들이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일종의 펀드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30일 평균가보다 39% 낮은 가격에 솔라나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오, 싸게 사니까 좋네. 문제는 뭐예요? 묶입니다. 얼마나? 베스팅 기간은 4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4년 동안 쬐끔씩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나 들고 있어서 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걱정인데 이미 락업이 걸려있는 상태고 이걸 인수한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4년에 걸쳐서 조금씩 물량을 풀기 때문에 매물 압박을 덜 수 있다라는 점이 솔라나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당장 매물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투더문인가 봤어요. 솔라나도 역시나 22년 1월 수준으로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한때 150달러도 돌파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걱정되는 건 바로 이 뉴스입니다. SEC가요. 코인베이스에서 일했던 직원과 그의 동생을 문제 삼았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 일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내부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가족끼리 내부자 거래를 통해가지고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 이제 뭔가 피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SEC가 문제 삼은 그 코인베이스 직원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출석을 안 했어, 재판에. 그래서 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재판은 이제 걸석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와가지고 SEC가 저놈 범죄자예요 라고 문제를 잡았으면 이 범죄자라고 지목을 받은 사람은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이러저러해서 범죄자가 아닙니다 라면서 자신을 해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해명을 해야 될 당사자가 재판장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SEC가 제기한 논리대로 다 흘러갔어요. 그래서 법원이 SEC의 논리 구조대로 다 손을 들어줬어요. 자, 코인베이스에서 코인을 거래했는데,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코인을 거래했는데 그거를 내부자 거래라고 판결했어요. 근데 내부자 거래는 SEC가 증권시장에 대해서 감독할 때 쓰는 그 조항이에요. 내부자 거래 하면 안 된다는 조항.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코인 거래소 역시 SEC의 관할이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역시 증권이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게 내부자 거래 혐의가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SEC가 주장하는 논리. 비트코인을 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논리가 전제가 성립된 판결이잖아요. 이 판결은 개인에 대한 판결이었고요. 그리고 걸석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나와서 나 억울해요 라고 소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SEC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형성된 재판 구조였어요. 근데 이 재판을 이제 코인베이스 기업하고 거래한 소송,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SEC가 지난 3월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지난해 3월에. 뭐라고? 너네 왜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 소송에다가 자, 판사님,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 이겼던 이 판결을 인용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이걸 인용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코인 그거 증권 맞지? 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인용을 요청했는데 물론 코인베이스 쪽은 입장이 다르죠. 야, 그거 걸석 재판이었고 그건 충분하게 해명 기회가 없었고 이거는 기업이고 개인하고 다른 문제다라는 건데 만약에 법원이 이걸 인정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건 SEC가 코베 소송에서 이긴다는 거고요. 이게 이긴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은 진짜 아찔합니다. 어떻게 될지 운명이. 네.